안녕하십니까. 자, 건축지 공무원을 담당하는 송일건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론 파트는 보통 시험 분류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올 때는 한 2문제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특히 이 공무원 개념은 폭을 굉장히 넓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찍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폭을 넓게 해서 다양성을 하시고요. 기출됐다고 기출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을 좀 넓게 가지면서 공부 학습을 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먼저 1장 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 파트에서는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건축의 3대 구성 요소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건축의 3부론적 개념인데 이 세 가지로 의의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두 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비트루비우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가 바로 저거죠. 로마 시대 때 비우스. 자,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의 경우는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 말이 잘 세네요. 비트루비우스.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의 경우는 BC 25년 정도에 보통 이 3부론적 개념의 의미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3부론적 의미 개념에서 첫째 그 구조, 안정과 기능, 그리고 셋째 예술적 의미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것이 그 세 가지 요소를 했는데, 비트루비우스가 여기에서 정리하실 것은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자, 2번에서 보시면, 자,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편리성이죠. 그래서 이 중요도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편리성이 나옵니다. 편리성. 자, 중요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편리성 위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편리성이란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기능적인 측면이죠. 기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 거기에서 견실성을 다루고 있죠. 자, 견실성은 바로 구조입니다. 견실성. 구조의 개념에 구조가 튼튼해져 견실하죠. 그래서 견실성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미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미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런 개념을 출제 의도를 갖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기능. 자, 그래서 편리성, 기능적인 측면. 다음에 구조, 미. 비트루비우스가 중요도를 요 세 가지 3부론적 의미 개념, 편리성과 견실성, 우미성 중에 가장 중요도를 따진 것이 2부는 편리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실까. 자, 2번에 보면 내르면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 바로 최근에 현대에 그걸 잡은 분이 네르비인데, 이 네르비는 보통 이탈리아 건축가죠. 건축구조가로서 이 네르비에 대해서는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네르비에 대해서는 바로 현대 3요소를 잡은 사람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건축 구조 요성을 기능하고 구조 형태로 정의하신 분이 네르비가 되죠. 그래서 기능, 구조, 형태 부분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네르비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되는 것이 기능과 구조 형태입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이 편리성과 견실성, 우미성을 했고요. 이분이 기능, 구조, 형태를 다룬 분이 바로 네르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3요소 개념의 기본이 된 것은 바로 이 네르비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시초는 3부론적 개념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비트루비우스고요. 근데 현대 건축의 3요소, 기능, 구조, 미를 기본 잡으신 분은 네르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추가적으로 약간 한번 시험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준비해야 될 것이
건축 형태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형태의 구성 원리. 구성 원리적인 측면을 보시면, 자, 그러면 현대 건축물의 구성 원리는 첫째로 통일성과 변화성에 대해서 다루고, 통일성과 이 변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과 변화성. 자, 이 통일성 개념은, 자, 공통된 요소를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처리해서 우리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보통 통일성인데, 통일성 개념. 그리고 변화성도 필요하게 됩니다. 뭐, 색깔이 변하거나 또는 곡선이 직선으로 변한다는 이런 변화성을 우리가, 자, 가지고 있다는 거 기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두 번째로 비례, 자, 구성 원리가 있죠? 비례. 비례라는 것은 선이나 면이나 공간을, 자, 이 상호 간의 양적적인 관계로 다룬 것이 비례적인 개념이죠. 비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 구성의 원리 형태에서 조화와 대비가 있죠. 조화와 대비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조화라는 것은 부분과 부분이나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안정적인 관련성을 주는 부분이 조화적인 측면이고, 자, 대비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대비시켜서 상호 간의 특징을 더욱 강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대비. 그래서 건축물은 이런 조화와 대비의 기본 구성 원리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균형미가 있어야죠. 균형 측면이 있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과 부분이나 부분과 전체 사이에, 자, 시각적인 힘의 균형이 되도록 우리가 건축 형태를 구성해 주셔야 되는 이 균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리듬감을 가져야 되겠죠.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리듬이라는 것은 부분과 부분 사이의 시각적인 강약이 규칙적으로 표현하죠. 너무 민뜻하도 안 좋죠. 강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리듬감이 구성 원리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감을 나타내 주셔야 되죠. 질감. 그래서 이제 물체를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표면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이런 질감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표면을 갖다가 요철 있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죠. 이런 질감적인 측면도, 자, 건축 형태 구성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색채 가지고 하고 있죠. 색채를 하는데, 자, 그래서 현대식 건물에는 이 색채를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채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실 것이 색채는 기본색의 개념, 기본색. 가장 기본색은 보통 무엇을 기본색으로 찾고 있는가 하면, 보통 적색하고, 기본적인 적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청색 같은 거, 청색이나 아니면 항색, 노란색 있죠? 항색. 이런 개념을 기본색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2차색을 보통 두 가지를 섞어서 나타내는 2차색 개념. 2차색으로는 대표적으로 오렌지색이 있다. 오렌지색이 있으면 이 오렌지색은 일반적으로 1차색이 아닌 2차색으로 구분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색과 이런 걸 섞었다든지 항색을 섞었다든지 이런 것이 오렌지색이 되죠. 적색하고 이 항색을 섞었다. 두 가지를 접목해서 이 오렌지색을 형태를 만들죠. 이런 것이 2차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 개념은 2차색에서 이 녹색도 2차색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보통 녹색 개념은 우리가 항색에다가 이런 청색을 쓴다든지 이런 청색 이런 개념이 2차색으로 봐주시면 된다. 2차색. 그럼 예를 들어서 청색과 적색을 섞으면 자주색이 되겠죠. 자주색 같은 경우 자주색은 청색과 적색의 혼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2차색이라고 칭합니다. 2차색.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보색 개념,
자, 보색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자, 보색은 서로 상반되는 이제 대조를 이루는 색을 우리가 보색이라 하는데, 보색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 적색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색은 녹색을 우리가 상반된 색으로 보죠. 적색과 이 녹색. 이 보색 개념은 적색의 보색은 녹색을 우리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오렌지색이다. 오렌지색. 뭐 보통 우리 귤색이라 하죠. 오렌지색이 이제 보색 개념은 보통 청색으로 잡고 있죠. 청색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가 자, 7가지를 기본 잡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변화성, 비례, 그리고 조화와 대비, 균형, 리듬, 질감, 색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색채는 기본색과 2차색, 보색 개념을 간략히 한번 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은 의외성을 띠고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계획 조사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미지 맵과 자, 뭐 시멘틱 디퍼런스하고 그다음에 요인 분석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기 측면에선 정확히 개념만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 맵은 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다가 부여해서 우리가 위치와 그 건물의 특성에 대해서 뭐 현황이나 계획 내용을 이미지 개념으로 이미지 지도로 나타낸 것이 이미지 맵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만 간단히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 3번의 요인 분석 부분을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분석. 그 요인 분석은 해놨죠? 여기 인자 분석의 일종 유사병끼리 묶어주는 법이 뭐 요인 분석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요인 분석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인 분석. 자, 요인 분석 개념은 많은 변수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많은 이 변수의 자, 이 상호 관련성을 자, 이 소수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분석한 겁니다. 소수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자, 집약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상호 관련성 있는 것을 소수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집약하는 방법입니다. 요인으로 집약하는 방법. 이것을 요인 분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수의 상호 관련성, 연관성을 소수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집약하는 방법을 요인 분석이라고 칭한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계획과 설계 과정이 나옵니다. 건축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계획과 설계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거기 흐름도를 현재 나타냈습니다. 계획 결정의 흐름도. 요거는 이제 순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 설정하고 모델화 해서 평가 계획 결정하는 이 순서는 정확히 아시고, 근데 평가를 해서 노락하면 피드백에서 다시 모델화 시켜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예스하면 계획 결정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요거는 뭐 시험에 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는 초기 구상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목적이나 방향, 이런 부분의 예산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자 기획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 단계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단계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가 이제 계획 단계가 있을 거고 설계 단계는 우리가 거기에서 정확히 알아두실 거 도면으로 그리는 게 설계인데 그러면 이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설계가 무엇이 있느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 평면, 인면, 주 단면도 하고 기본 설계도나 설계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나 이런 것이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구분을 조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 상세 설계 도면이 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둘 다 구분하기 힘들면 실시 설계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부 상세 요것을 학습하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요거보다는 이해가. 그래서 실시 설계가 구체적인 겁니다. 세부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부 상세 설계 도면이라든지 디테일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구조 계산서라든지 구조 계산서 그 다음에 시방서라든지 시방서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 설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네. 공사비 예산서하고 공사비 예산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계 단계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두 개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 실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시공 들어갔죠. 시공 단계에 들어가 주면 된다. 그래서 기획, 계획, 설계, 시공 단계 그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축계획과 이제 설계 범위의 가정 부분에서 우리가 간략히 보신 건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보시면 계획 설계 개념이 나올 겁니다. 계획 설계. 자, 이 계획 설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문제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자, 거기에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의 부분을 시험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 거기에 자료 수집과 분석 부분에서 거기 관찰법이 나올 겁니다. 관찰법. 이것이 시험 문제화가 될 수 있죠. 관찰법, 관찰 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관찰법. 그러면 여기 직접 관찰, 추적 관찰, 참여자 관찰하죠. 기구를 이용한 관찰이라든지 또는 형태도 작성이나 형태 표본 기록표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형태도 작성 있죠. 네, 요것도 관찰 기법에 들어간다는 거. 형태도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형태 표본 기록표 있죠. 형태 표본 기록표하고 표본 기록표.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어디에 속한다? 관찰법, 관찰 기법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획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감리 설계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계획 설계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설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한다고 하죠. 기획 단계. 그럼 이거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기획을 한 다음에 보통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이런 문제도 문제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설계 중 계획에서 이제 설계 중 가장 우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설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 설계에 앞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기획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 설계가 기획 단계에서는 이 설계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죠. 기본 설계. 기본 설계.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 기본 설계 후에는 실시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는 것이 우리가 봤습니다. 설계 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자 혹시나 계획 설계가 요것도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없으면 계획 설계가 우선한다는 점을 알아보세요.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자 설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형을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 두시고요. 시험은 변수 요인이 좀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스케일과 모듈에 대해서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스케일이 나오고 스케일 개념과 자 이 모듈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듈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야? 스케일하고 모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략히 구분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은 쉽게 뭐 치수죠. 이런 치수라든지 또는 크기 이런 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보통 척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이제 치수나 크기 이런 걸 나타낸 걸 스케일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죠. 당신은 스케일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치수나 이런 크기를 나타내고요. 자, 모듈은 이거죠. 보통 기본 치수, 기준 치수나 이런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듈이란 것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 치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척도를 나타내는 게 모듈입니다. 모듈입니다. 구분을 간략히 하면서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자, 이런 공무원 시험에는 무엇을 많이 다루는가 하면 이 모듈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죠. 어느 시험이든 스케일하고 모듈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 모듈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듈 이제 척도 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학습을 정확히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의 이 척도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자, 종류는 그 기본 모듈과 복합 모듈이 있을 겁니다. 기본 모듈하고 그 다음에 이 복합 모듈 두 가지가 있죠. 복합 모듈. 그러면 이 기본 모듈이 바로 10cm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척도 10cm 배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10cm가 기준 잡는 거죠. 이걸 배수해서 보통 이걸 1m이라고 보통 하죠. 나타내고요. 복합 모듈은 뭐 20cm나 30cm 배수 가는 것을 우리가 복합 모듈이라고 칭하죠. 이 기본은 10이 기본입니다. 자, 모듈의 기준 치수, 척도를 나타낼 때는 기본 10cm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복합 모듈은 20cm 배수로 하는 거하고 30cm 배수로 가는. 그래서 보통 이것을 2m이라고 하죠. 이걸 3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에는 기본 모듈과 복합 모듈이 보통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2m, 자, 2m은 바로 이것은 보통 저거에 대한 배수죠. 예, 이거로서 보통 수직 치수를 보통 많이 나타내는 높이 방향. 그러면 2m 개념은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이 건물의 높이라든지 벽의 높이 또는 창문의 높이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개구부의 크기라든지 예, 이걸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것이 2m이고요. 자, 3m은 보통 수평치수를 나타낼 때 쓰는 게 3m입니다. 그러면 벽의 길이라든지 건물의 길이, 창호의 너비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3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용 방법적인 측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것 같이 1m, 2m, 3m 있는데 그럼 기본 모든 치수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 모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m이 될 거고 10cm의 배수로 가는 게 기본으로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2m이 바로 수직 높이 방향의 치수를 나타낸 것, 배수가 되는 것을 보통 나타내고 있고 3m은 바로 이 수평 치수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자, 키포인트는 4번입니다. 4번을 자,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모듈상의 치수는 공칭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공칭시수라는 것은 줄눈과 줄눈의 사이를 갖다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중심. 건축은 기본 싱이죠. 중심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라 합니다. 원래 줄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재료와 재료 사이를 보통 줄눈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때 줄눈과 줄눈의 중심 간의 길이를 공칭시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시면 자, 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참 이것이 어떤 부재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크기에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이거죠. 그런 재료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계속 영성적으로 갈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줄눈 중심에서 그러면 결과 줄눈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이게 하나의 개념이 공칭지수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쪽은 반, 이쪽 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품 치수에다가 줄눈 두께만큼 플러스한 것이 바로 공칭지수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공칭시수의 개념으로 잡고 있다는 것. 줄눈과 줄눈 중심 간의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공칭시수는 그래서 제품 요 길이에다가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이니까 줄눈 두께를 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치수적인 측면에다가 플러스 이 줄눈 두께를 고려한 것, 플러스 시킨 것은 자, 공칭치수라고 칭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공칭치수는 이 줄눈 두께를 더했기 때문에 공칭치수에다가 자, 일반적으로 줄눈 두께를 빼면 자, 제품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치수 개념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공칭치수에다가 자, 이 치수 개념에서 줄눈 두께를 빼면 이것이 바로 제품치수가 되고요. 그래서 제품치수하고 공칭지수의 개념을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모듈로, 보통 모듈러라고 발음을 많이 해서 하죠. 모듈러. 자, 이 모듈러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거기 르 꼬르비제가 나오죠. 뭐 대표적인 우리 건축가인 꼬르비제가 나오는데, 자, 이 꼬르비제가 일반 모듈 인체 척도에 맞춰서 한 거죠. 인체 척도. 인체를 기준 잡아서 황금비를 갖다가 고려해서 이걸 건축에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인체 척도에 연결시킨 바로 이 건축가가 바로 꼬르비제라는 것을, 르 꼬르비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연결시킨 우리가 이 건축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꼬르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꼬르비제가 한 것이 바로 황금비죠. 황금비를 따진 거죠. 황금비. 그래서 황금비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황금비는 1대 1.68이죠. 1대 618 개념의 비율이 가장 아름다운 비 황금비죠. 그래서 황금비는 사실 저 파레테논 신전에서 나오죠. 이 황금 비율이 1대 1.68 비율. 자, 그래서 이 황금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몇 대 몇을 해놓고 황금비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대 1.618 비율이 되는 것을 찾아주는 황금 비율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체 척도에 자, 우리가 이 모듈을 연계시킨 사람, 이 건축가는 이 모듈을 인체 척도에 연계시킨 건축가가 르 꼬르비제라는 개념과 황금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 황금 비율로 됐을 때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인 감을 느낀다 하죠. 그래서 그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듈과 생산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척도 조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모듈러 코디네이션이라고 척도 조정에 대해서 요 개념은 이 장단점이 나오는데 정확히 우리가 정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척도 조정을 하게 되면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면서 간편해지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척도 조정이 공업화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단 모듈을 정해놨기 때문에 척도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차량의 실기나 이런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송이나 이런 취급이 편리해질 거고, 그다음에 모듈을 이제 척도 조정해놨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죠. 그러면서 공사 기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산가가 낮아지겠죠. 질이 향상될 거, 그런 개념을 우리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일 형태의 우리가 찍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듈화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의 이런 배치나 외관이 단순해진다는 거,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창조성이라든지 인간성 이런 것은 약간 상실되죠. 획일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과, 그다음에 외관의 융통성이 없어지죠. 이런 이미 척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화. 그러면 여러분들 변기하면 변기도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융통성적인 측면이 없어진다는 것. 특히 그래서 뭐 장단점이 나오면 이 단점 위주로 많이 학습을 하세요. 단점 부분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업화 건축이 나옵니다. 자, 이 공업화 건축은 보통 효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 효시의 개념을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수정궁, 우리 건축인들은 수정궁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851년에 그 수정궁을 했던 분이 조셉 팩스턴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 수정궁이 바로 1851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수정궁이 바로 공업화 건축의 효시입니다. 이 공업화 건축의 효시가 된 것이 바로 이 수정궁이 기본입니다. 수정궁. 근데 이 수정궁을 만든 사람이 이 조셉 팩스턴이죠. 팩스턴이 되죠. 조셉 팩스턴이 바로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조셉 팩스턴의 수정궁이 공업화 건축의 효시적인 측면이 된다는 거 보세요. 이거는 꼬르비제하고 관계없습니다. 꼬르비제는 저걸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 모듈을 갖다가 인체의 척도에 연결시킨 건축가가 바로 꼬르비제고, 이 공업화 건축의 효시는 조셉 팩스턴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OP, 거주 평가 부분에 대해서, 거주 후 평가 부분, POP. 자, 이 거주 평가 POP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개념 해놨죠? 완공 후 사용중인 건물의 사용자의 요구와 가치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평가해서 새로운 디자인 분석 단계를 정보를 주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거주 평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거주 평가에서는.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인터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직접 가본다든지 현지 답사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찰하는 방법이겠죠. 이제 실제 감찰을 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거주평가 방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주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자, 어떤 방법인가?
그러면 이제 건물, 자, 이 성능평가, 이 거주평가가 이용되는 것이 바로, 자, 이 건축물의, 자, 이 건물의 이 성능평가의 대표적 방법입니다. 성능평가의 이제 대표적 방법이, 거주평가 방법입니다. 건물의 성능평가하는 겁니다. 성능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거주평가 POP의, 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건물 사용자의, 건축물 사용자의, 자, 이 만족도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만족하냐, 만족도를 갖다가 평가하는 요소도 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족도 평가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건물의, 이제 건축물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디자인 과정에서 피드백 과정, 디자인 과정에서 이 피드백을 갖다가 할 수 있죠? 피드백. 그래서 이 피드백 개념으로 우리가, 자, 이런 자료를 갖다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피드백 함으로써 이런 자료 제공을 갖다가 하는 개념도 되는 것이 거주평가 요소의 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목적적인 측면. 자, 목적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평가의 목적적인 측면. 자, 목적은 거기 보시면, 네 가지 해놨는데, 자, 그건 개념이죠. 건축물을 사용 후 평가하는 것은, 목적 개념보다는 거주평가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목적은, 자, 2번하고 3번이, 자, 거주평가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2번과 3번이. 자, 그래서 유사 건물의 건축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바로 뭐다? 이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거주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유사 건물을 건축 계획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지침 제공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앞으로 건축 계획이나 평가에 필요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평가의 목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2번과 3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건축 법규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목적 개념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고요. 목적은 특히 두 가지 2번하고 3번이 직접적인 거주평가의 목적 달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요소적인 측면을 우리가 학습을 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요소적인 측면. 자, 이 평가 요소적인 측면은, 거주평가의 평가 요소는, 자, 이 네 가지 개념되죠. 그래서 첫째, 환경이죠. 환경장치.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자, 그 사용자적인 측면.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주변 환경적인 측면. 그래서 요거는 환경, 장치 개념이죠. 환경 장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네 번째로 디자인이죠. 디자인과 관련된 거. 자, 요 부분은 정확히, 평가 요소는 타이틀만 아셔도 됩니다. 타이틀 요소에 해당되는 측면. 요것만 정확히, 자,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BIM 나옵니다. 자, 그래서, BIM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히 내려주시고요. 그것이 어떤, 자, 우리가 활용도에 사용되는가를 간략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2D 정보 있죠? 예. 보통 2D, 3D 하죠? 영화도 이제 3D 된 거지. 그래서 이거 BIM은 2D 정보를 갖다가 3D로 하는 겁니다. 예. 3D의 입체 설계로 전환하는 거죠. 예. 입체 설계로 이 전환을 우리가 하고요. 전환하고.
자, 이 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한금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하고 이 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관련된 이 정보를 자, 데이터베이스 한 겁니다. 연계하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BI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거기 몇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사용된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 중요합니다. 요 개념이 자, 요 BIM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공조실이나 각종 설비시의 내부 공간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효율적인 빌딩 시설 관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죠. BIM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서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3번이. 그러면 1, 2번은 장점 개념이고 3번이 단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친환경 건축에 요새 대세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건축도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환경 건축적인 측면은 최근에 이제 2013년도부터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친환경 건축이죠.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절약 개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건축에서 제일 먼저 생태 건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생태 건축은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 인간의 안정된 생활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이 바로 이 생태 건축인데, 이 생태 건축은 친환경적인 개념의 건축, 이것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십시오. 거기 지금 생태 건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건축이 자연 생태계 일부로서 자연 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자연을 활용하면서 자연의 순환 체계의 건축이 연계되어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 인간의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도록 건축을 우리가 생태 건축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2번에 보면 환경 친화적 건축의 개념이 바로 이 생태 건축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들은 사실 배기가스나 이런 폐열을 많이 배출하죠. 그런 개념상 우리가 현재 생태 건축은 그런 것을 갖다가 최대한 없애면서 주변에 이제 공기나 아니면 물 또는 태양 에너지죠.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생태 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생태 건축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재활용 개념, 재사용 이런 자원 절약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 있죠. 이거는 생태 건축이라 볼 수 없죠. 엄청난 폐기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문제점이 나중에 이런 폐기물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진 벽식 아파트들 저거 어쩔 건가 이거죠. 폐기물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최근에 생태 건축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 건축에서 일단 기본에서 이제 보실 때 거기 이제 건축물의 이제 외피 구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외피 구조. 그러면 외피 구조적인 측면은 그럼 태양열을 최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외피 구조,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유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자연채광을 하는 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채광을 하는데, 그럼 자연채광을 하게 되면 이 자연채광이 보통 태양열을 들인 이제 주광이라 하는데, 주광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간에는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켜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자연광을 이용하게 되면 단점이 이겁니다. 안에 실내 조도 분포를 규르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온 부분은 밝지만 저 안쪽은 좀 어둡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이겁니다. 특히 여름에 같은 경우 자연채광 주광을 들어오면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쪽 부분이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단점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자연채광을 하다 보면 햇볕을 가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차양장치 같은 걸 갖다 설치하죠. 차양장치는 햇볕을 가리는 장치를 차양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양장치는, 자, 봤을 때, 외부 차양장치가 있을 수 있고, 외부 차양장치가 있을 수 있고, 내부 차양장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상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외부 차양장치를 쓰는 것이 에너지 절약 개념상 이런 상은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외부 차양을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부 차양 장치 형태를 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블라인드 이런 거 개념 있죠? 이런 것들이 내부 차양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차양 장치는 옛날 꼬로비제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밖에 돌출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창호에 이제 밖에 이런 형태로 이제 루브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차양 장치도 있었습니다. 바깥 외부에다가 꼬로비제가 했을 때, 그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간단히 이 차양 장치를 해서 어떤 여름에는 이런 것을 차단해주고 겨울에는 자연채광을 들어오도록 해서, 그럼 이제 자연채광 중에서 빛에서 이 적외선이죠. 빛의 파장을 따지면 적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 개념, 보통 이 대표적인 파장이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 파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외선이 바로 열선이죠. 실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얘가. 그래서 여름의 경우는 이 적외선이 실내로 들어오면 냉방부하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적외선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차양장치 여름에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울처럼 반대로 적외선이 실내에 들어와야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양을 하면 안 되겠죠. 겨울처럼 그렇게 됩니다. 보통 가시광선은 조명학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밝다, 어둡다, 색깔이 있다, 없다, 이것이 바로 가시광선이 의해서 되죠. 그래서 이거 적외선 파장을 따지면, 자, 780에서 보통 3000 나노메타, 요거 사이의 파장, 요 사이의 파장을 적외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보통 380에서 한 780 나노메타, 여기 파장이죠. 그래서 이 조명학적 의미의 광선을 띠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가시광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외선은 일반 저거죠. 이거는 화학선이라 해서 이건 살균이나 이런 멸균 이런 데 사용하는 광선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외선 중에서는 저것이 있죠. 자외선 중에는 290에서 320 나노메타 사이의 파장. 자, 이제 빛의 파장을 나노메타, 10의 마이너스 구성메타로 나타내는데, 요 파장을 우리가 도로노선이란 파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건강선이라고 하죠. 요 파장은 어느 정도 맞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상 이것을 해줘야지 비타민 D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 이런 증식을 도와주고 이런 효과를 가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파장은 조금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맞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건축물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이제 녹화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 덩굴 이런 걸 심는 것이 되는데, 그럼 벽면 녹화의 경우는 덩굴식물 심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여름철에 벽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억제해 주잖아요. 이런 게 덩쿨을 심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건물에 보면 덩쿨나무가 쭉 올라가는 건물들이 여름에 덜 더워지는 거죠. 이런 방법도 하나의 이 생태 건축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녹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옹벽이나 이런 옥상 녹화. 그럼 옥상 녹화는 일반적으로 저걸 많이 하죠.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럼 옥상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방수를 하고 위에 방건청 해가지고 배수청 해고 토양청 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 식재지 이렇게 심다 보니까 위에 옥상 부분이 뜨거워져. 옛날에 옥상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저거 됐었죠.
옥상 부분이 어떠해야 되는가, 뭐 고물 창고로 많이 썼었는데 위에 옥상 녹화를 해줌으로써 위에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름철에 열을 받더라도 복사열에서 옥상의 콘크리트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태 건축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겨울철은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내부 공간에서 뭐 자연 채광을 해주라는 거죠. 뭐 자연 채광을 하게 되면 뭐 저 뒤쪽에서 아마 가서 다룰 건데 뭐 이제 어떤 채광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뭐 에너지 평가서 이런 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뒤에서 다루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환기, 뭐 그래서 이 기계 환기보다는 자연 환기를 하는 것이 보통 저거죠. 이 친환경 건축에 해당이 되겠죠. 뭐 기계를 하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죠. 송풍기 돌리거나 하면. 그래서 자연 환기를 해주는 것이 보통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대 건물이 고기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뭐 아토피나 뭐 비염 이런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0.7회 이상 뭐 환기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이거 정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트리움, 뭐 네 번째 나오는 이 아트리움이 나오는데, 보통 아트리움은 건물의 중앙에 쭉 호로 해서 뻥 뚫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위에 유리로 해서 천창을 해서 햇볕을 받아들여서 실내를 중정 형태로 둬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거 있죠. 이 아트리움입니다. 그럼 아트리움 하면 햇볕을 중앙으로 싹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있죠. 실내 환경을 좋게 제공해 주죠. 그런 것을 보통 아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이 아트리움은 지금 뭐 특히 뭐 이런데 요새 최근에 보면 뭐 백화점 건축 같은데 이런데 보시면 중앙을 뻥 뚫어가지고 위에서 햇볕을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아트리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뭐 에너지 활용 계획적인 측면은 아직 뭐 시험 부분에 아직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태양 에너지하고 풍력, 지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태양 에너지적인 측면을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뭐 태양 에너지는 사실 항상 무한 재생이라 가능하죠. 우리가 몇억 년, 몇십억 년 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은 아직 몇십억 년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 에너지라고 보통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태양을 에너지를 위한 태양열 주택이나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그래서 특히 적외선 있죠. 이 적외선 이 열선을 이용해서 데워서 다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뜨거운 물을 데워서는 겉탕부화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조량은 사실상 여름에는 많은데 겨울철은 줄어져. 특히 이거 흐린 날이나 있죠. 이런 겨울철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히 야간에 이런데 사용할 수 없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지열은 여러분입니다. 땅속에 일정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지상은 여름철은 덥고 겨울철은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뭐 서울 지방의 경우도 뭐 온도가 뭐 18, 20도씩 영하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은 온도가 변화가 많은데 지하 8m 깊이만 돼도 항상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9도씨 정도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뭐 지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열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것이, 자, 4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열에 대해서 지중에 이제 열교환 방법, 매설 방법에는 수직형하고 수평형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보통 수직형 매설이 면적을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아래 위로 되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